네, 8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뉴스들 김 박사님과 함께 풀어봅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 국민연금 대란입니다. 주말 동안 가장 뜨거운 감자는 아무래도 국민연금이었죠. 가입 기간은 연장되고 수령 연령은 상향되는 쪽으로 검토안이 나오면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사님, 저 같은 젊은 층들은 내기만 많이 내고 또 나중에 늙으면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가히 국민연금 대란이라는 얘기가 무색하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이 폭염으로 더위에 지쳐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아마도 정부에서 더위를 잠시라도 잊으라고 더위 폭염보다도 더 무서운 국민연금 폭탄을 터뜨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금 청와대 이 청원 사이트에는 청원의 글이 무려 1000건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청원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고쳐야 될 필요성은 여러 가지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박능우 복지부 장관이 일요일 날 긴급 입장문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연금 정부안이 나온 것이 아니다. 그 안을 토대로 우리가 연구를 하겠다라고 좀 꼬리를 좀 내리는 그런 모양새입니다만은 이 후폭풍이 쉽게 가실 것 같지가 않아요. 국민연금은 사실 국민의 마지막 노후 재산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무너지면 사실 나라가 무너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브라질이 저렇게 망한 이유, 그리스가 망한 이유, 이게 다 국민연금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연금법에 보면 매 5년마다 재정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문제점을 적출을 해서 개선안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정부가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을 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거로는 5년마다 나오는 이 재적 개혁안의 시안이에요.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열을 받느냐 하면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엇박자를 냈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평생 내는 소득과 나중에 연금으로 수급받는 것을 비교한 건데요. 우리가 지금 45%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번 개혁안에서는 40%로 오히려 낮춘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 민심을 폭발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소득 대체율이 무려 65%입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개혁하지 않았거든요.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자는 것은 사실 박근혜 정부가 주창을 했었는데 현재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공무원 연금 제도로 손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연금을 많이 타고 국민들은 연금을 적겠다는 이런 희한한 구조,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런 문제는 고치지 아니하고 국민들에게 더 내고 덜 받으라. 이러니까 국민들의 쇼크가 커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정부 안이 발표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현재 재정개혁위원회 위원들이 현 정부 들어와서 다 선임한 인사들이고 정부와의 사전 코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국민연금의 국가 보증인데요. 공무원 연금이나 또는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다 국가가 보증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은 국가 보증안이 나왔을 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문제와 함께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렸어야 되는데 국민들의 아픈 감정은 그대로 두고 현재 국민연금의 이 고갈 연도가 빨라졌으니까 더 내고 덜 받아라. 그리고 퇴직한 사람도 내라. 이런 것이 하나의 폭탄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말이죠. 이런 면에서 행정이 미숙하다, 아마추어 정부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폭탄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민심이 이탈했습니까? 국민연금 대란도 정말 종합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관련 부처 장관이 빨간 날의 오전에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이 되게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청와대가 성남 민심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거겠죠. 확정안이 나올 때까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자, 두 번째 키워드, 입항 금지입니다.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확인된 선박 4척을 정부가 입항 금지했습니다. 또 정부는 이번 주에 북한산 석탄 반입 조사 결과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게 됩니다. 예, 북한 석탄 문제가 국제적으로 좀 일파만파인데요. 그야말로 우리 속담에 있는 사후 약방문이라는 그런 그 구절을 연상케 합니다. 예. 사람이 죽고 나서 약 처방을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북한은 이미 배 7척을 가지고 97차례 들어서 우리나라에 석탄을 팔았습니다. 예.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유엔의 규제 또 우리 정부의 오이사 규제로 북한 석탄을 일체 거래하면 안 된다라는 게 국제 공감되는데요. 우리나라가 가장 이 북한 핵 문제에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우리가 이 국제 제재를 앞장서 뚫었다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에 관세청이 공식으로 우리나라 북한 석탄이 맞다. 북한 석탄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라고 공식으로 확인했고요. 예. 그러자 이제 우리 외교부가 강경화 장관이 그중에 북한 선박 4척에 대해서 입항 금지를 이제 다시는 못 온다 이래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관세청이 조사할 당시에 우리 포항에 이 선박이 들어와 있었어요. 예. 안보리 제재에 따르면 북한 선박에 대해서 입항 금지가 아니라 압수하고 압류하고 수색해야 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배는 보내고 이제부터는 입항 금지다 이렇게 하는 여기에 대해서 과연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매우 주목되거든요.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예. 우리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하고 같이 어떤 업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한국전력과 거기에 그 산하기업인 남동물산은 관세청이 검찰에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무역업자의 일탈행위다. 정부나 공기업은 몰랐던 문제다. 이렇게 지금 관세청은 수사를 종결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소리 방송이라든지 미국 국무부의 반응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 관세청의 조사가 만약에 사실을 은폐한 게 있다면 이것은 훗날 사태를 더 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이제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손으로 스스로 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예. 그나마 사건의 파문을 적게 하는 길일 것입니다. 예.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국제 금융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세 번째 키워드, 터키발 금융 위기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국제 금융 이슈 바로 터키 리스크입니다. 워낙 안 좋았던 터키 경제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직격탄을 날리면서 통화가 폭락을 했는데요. 박사님, 무역 전쟁에 내성이 좀 생길만 하니까 이제는 또 터키발 금융 위기가 터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터키발 이 금융 위기가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난 주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전 세계 증시가 모두 와르르 떨어졌습니다. 예. 그 주가 하락의 뉴욕 증시 폭락의 한 중앙에 이 터키 변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라화가 17%, 4% 뭐 등등해서 이틀간 지금 21%나 떨어졌거든요. 예. 통화 가치가 21%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가지고 있던 돈의 가치, 터키의 국부가 거의 20% 날아갔다 예.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터키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터키는 나토 지금 이 같은 사실상 회원국이고요. 또 하나 지금 유럽의 생산 공장이에요. 터키가 비교적 인건비가 싸고 그래서 유럽의 많은 공장들이 지금 터키에 공장을 두고 있고 또 터키의 물건들이 많이 지금 유럽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무너지면 유럽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터키에 대한 관세 폭탄이 매우 지금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데 원체 터키 경제가 취약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
엄청나게 오래 독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키의 지식인들이나 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터키를 떠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예.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하고 관계를 밀착하면서 미국과 멀어졌고 시리아 문제, 이란 문제 이런 것으로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미국인 목사 억류 문제까지 터져서 그것이 결국은 그동안에 썩고 골마왔던 터키 문제를 세상에 한번 빵 터뜨린 그런 셈이 됐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경제가 어려우면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에 IMF 구제금융을 받고 살아났던 적이 있죠. 예. 그런데 문제는 IMF의 주인격인 이 미국이 터키의 구제금융, IMF에 대한 구제금융을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예,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터키 사태가 조금 더 장기화, 확대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터키 변수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터키를 비롯한 다른 신흥국들도 불안에 떨고 있고요. 터키에 돈을 많이 빌려준 유럽들의 은행들도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자,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 OECD 경고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OECD의 경고가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만 보면 외환위기 이후에 최악 수준으로 경기 선행지수가 팍팍 떨어지고 있어요. 예, 지난 주말에 OECD 이른바 선진국 그룹이라고 하는 데죠. 우리나라도 OECD의 정식 회원국이고 OECD 가입하면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 됐다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예. 그 OECD에서 한국 경제가 지금 외환위기 수준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외환위기라 하면 1997년에 우리가 달러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은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구체적인 지수는 CLI라는 통계입니다. 이것이 종합경기지수라는 건데요. 컴포지트 리딩 인덱스라는 건데 네,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예, 이것이 지금 계속 추락을 하고 있어요. 이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지면 위기를 의미하는데 100 이하로 떨어져서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그 추락의 강도가 갈수록 더 깊어진다는 예. 거죠. 이 CLI 지표는 향후 6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이후에 미래의 경기를 얘기하는 건데 한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 이겁니다. 이 OECD의 그 CLI 경기 선행 지수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든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에서 만든 지표를 가지고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똑같은 지표를 보고 우리 한국의 지난 주말에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그린북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 이랬거든요. 예. 도대체 기획재정부의 말을 믿어야 되는지 OECD의 말을 믿어야 되는지 국민들은 많이 헷갈리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제경제기구에서 우리 경제가 안 좋다라고 이렇게 시그널을 보냈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을 병이 났을 때 진단을 잘못하면 잘못된 처방으로 사람이 죽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제대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울러서 지금 우리 상장사 이 상반기 2분기 어닝 쇼크 실적이 나쁘다는 보고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자, 마지막 키워드 재벌 투자 쇼입니다. 한화그룹이 삼성에 이어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년 동안 22조 원 신규 투자 3만 5천 명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합니다. 이거 투자 쇼라고 하시면 한화에서 항의 전화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소망스러운 것이죠. 예. 한화가 22조 투자한다고 그랬죠. 앞으로 5년에 걸쳐서 최근 새 정부 들어서 재벌 기업들이 잇따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데 이번이 6번째입니다. LG를 필두로 해서 SK 또 지난주에는 삼성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합하면 지금 333조예요. 예. 그리고 그 재벌 기업들이 뽑겠다는 인원까지 하면 그대로 된다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제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런 우리 경제에 문제가 없는 초호황 국면을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과거 이 김영삼 정부라든지 역대 정부의 이런 투자 계획, 기업들이 밝힌 투자 계획 100% 된 것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투자 계획이라는 것은
말은 말 그대로 그냥 앞으로의 희망사항이고 투자라는 것이 정확하게 경제학적 개념도 없는 거예요. 예. 땅을 사는 것도 투자고 기계를 사는 것도 투자고 뭐 여러 가지로 투자가 애매합니다. 자, 한화는 제게 지금 분석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방문한 재벌 기업이에요. 하나 큐세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 투자 계획을 안 내놓는다 해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해왔다 이러는데 공교롭게도 SK보다도 1조 원 더 늘렸어요. 그런데 이런 투자는 기업이 스스로 시장의 기대 수익률보다 높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를 잘못하면 투자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외환 위기가 왜 왔습니까? 삼성이 자동차 투자를 잘못하다가 왔다는 지금 그런 지적이 KDI 보고서로 나오고 있어요. 투자를 함부로 허투루 하게 되면 경제를 오히려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꺼진 민심, 투자 마인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들이 앞장서 발표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333조 계속 30대 기업까지 가면은 거의 뭐 1000조를 넘었을 것 같은데 투자를 실제로 해야지. 예. 투자하겠다는 쇼만으로는 경제 일어나지 않고 또 무리한 투자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굉장히 주목해야 될 대목입니다. 예, 계획만큼 실천이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김 박사 오늘의 키워드 5가지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